지금 미국 명문고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차라리 수학여행을 취소하겠다며 한국행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과연 이 특별한 7일은 미국 학생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앤드류 톰슨입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장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만 323번째 총격 사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박혔죠. 하지만 한국의 거리는 새벽 3시에도 안전하다는 기사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으로 예정되어 있던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게 벌써 한 달 전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펜을 돌리고 있었고 가슴속엔 불안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복도에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교장 선생님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톰슨 선생, 준비됐나요? 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바닥엔 벌써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교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18명의 학부모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특히 맨 앞자리에 앉은 캐서린 워커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캐서린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는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일본 대신 한국이라니, 노벨상 수상자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는 한국의 교육 수준을 의심했고 사라의 어머니는 안전 문제를 걱정했어요. 마이클의 부모는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부모님들, 제가 이 결정을 내린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 말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항해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다른 명문고들은 모두 유럽이나 일본으로 간다며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느냐고 따졌어요.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엔 온화하신 분이지만 그때만큼은 단호한 표정이셨어요.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엔 한국의 밤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선 고등학생들이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총기 위협 없는 자유로운 밤거리, 이것이 노벨상보다 값진 선진국의 증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평화로운 풍경이 그들에게도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학부모 회의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들리는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18명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교단에 올라서자 에밀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죠. 선생님, 정말 한국에 가야 하나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케이팝이요? 아니면 김치 담그는 법이요? 교실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버드 진학률이 85%인데 굳이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요? 그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라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옆인가요? 일본 옆인가요? 교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국은 분단 국가잖아요. 전쟁 위험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리며 한국의 위치를 표시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다른 문화를 직접 느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프랑스나 영국이 아닌가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서 배울 게 훨씬 많지 않나요?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나요?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제가 경복궁과 불국사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구글 어스로도 볼 수 있잖아요. 굳이 비행기 타고 가서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런 저항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거렸어요. 아내는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만 어둠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책상 옆에 놓인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지만 의심만 더 커져갔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학생들이 한국공항에서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는 이미 새벽 5시였죠.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또 다른 학교 총격 사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제 확신을 되찾아주지는 못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톰슨 선생,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아이들이 뭔가 의미 있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의 시큰둥한 표정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깨어나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은 이미 후텁지근했어요. 온도계가 화씨 9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섭씨로 35도가 넘는 폭염이었죠. 이런 날씨에 공항까지 가는 것부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목시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6시 정각에 모이기로 했는데 벌써 6시 15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할 때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큰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차 안이 찜통 같았어요. 제임스가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정말 비행기를 타야 하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인파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확성기로 안내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체크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어요. 대합실에 들어서자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났는지 실내 온도가 바깥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짜증을 내고 있었고 곳곳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하나둘씩 지쳐가는 모습이었죠. 체크인 카운터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면서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저희 차례가 되었는데 또다시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라가 의자에 앉아 이마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최악이에요. 보안 검색 때도 마비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2대 중 1대가 고장나서 사람들이 더욱 밀렸어요. 줄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물병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시계를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에밀리가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습니다. 물을 갖다 달라고 소리쳤지만 매점마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공항 직원을 불러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출발 예정 시간을 20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여전히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활주로 정비 지연으로 출발이 더 늦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들 지쳐 있었고 짜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통화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항이라는 곳도 이런 지경인데 한국은 정말 더 나을까요? 혹시 더 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2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야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도 덥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기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승객들이 계속 불평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륙하기까지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활주로 대기줄이 길어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에밀리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계속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같이 지친 표정이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런 출발이 과연 좋은 여행의 시작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으로 바깥 온도가 35도라고 했을 때 저는 또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공항에서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학생들도 하나같이 피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은 분명 35도의 폭염이라고 했는데 터미널로 이어지는 통로는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입국장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무척 높고 넓었는데도 공기가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 정말 공항 맞나요? 너무 깔끔한데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로봇 하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150cm 정도 되는 하얀색 로봇이었는데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웰컴 투 코리아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줄이 계속 움직였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미국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수화물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한 시간에 작동했고 저희 짐들이 순서대로 나왔어요. 한 개도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공항이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된 게 신기해요. 출구로 나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내 정원이 있었어요. 진짜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폭포까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로웠어요. 제가 27년간 봐온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저희를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소개하시는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공항에서 나가는 길도 매끄러웠습니다. 택시 대기줄이 길지 않았고 기사님들도 정중했어요. 버스 터미널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정확히 그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교통체증도 심하지 않았어요.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첫날 저녁 가이드 선생님이 명동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임스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미국 같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경찰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고 커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마이클이 벤치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새벽 시간인데도 무서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밤에 외출을 꺼려하던 사라도 편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러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았고 직원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라면 하나를 들고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이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았고 승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게 진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하루 만에 깨달았죠. 선생님, 여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복도에서 들린 에밀리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오전 8시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어색해하며 서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시며 오늘 하루 저희 학교의 일원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오시다니 의외네요. 복도를 걸으며 학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학생들의 작품과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단체 사진들이었습니다. 체육대회, 축제, 수학여행 사진마다 학생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은 2학년 3반이었습니다. 40명의 한국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길, 이 반은 전국 학력평가에서 상위 5%에 드는 우수한 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경쟁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학생이 답을 맞췄을 때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미국 학교라면 질투하거나 무관심했을 텐데 말이에요. 제임스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여기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네요. 쉬는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 학교는 어떤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물어보더군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며 소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저희를 급식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밥을 받는 순서부터 달랐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줄을 서고 배식하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더 놀라운 건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한 학생이 김치를 싫어한다고 하자 다른 친구가 자연스럽게 대신 먹어주었습니다.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여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는구나. 오후에는 체육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팀을 나누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실력이 좋은 학생들을 각 팀에 고루 분배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모두가 즐기는 걸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골을 넣었을 때 상대팀 학생들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자율학습 시간을 구경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설명해 주더군요. 한 학생이 수학 문제집을 펼치자 옆 친구가 자연스럽게 함께 보며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험 기간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학생 하나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는데 시험 전날이면 반 전체가 서로 정리 노트를 공유한다고 했어요. 누군가 좋은 자료를 만들면 모두에게 복사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미국이라면 절대 안 알려줄 텐데요. 청소 시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청소했어요. 걸레질하는 학생, 칠판 지우는 학생, 쓰레기 버리는 학생이 척척 정해졌습니다. 마이클이 빗자루를 들고 같이 참여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해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네요.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구나. 미국 학교랑 완전히 달라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학생들 표정 좀 봐요. 경쟁하는 것 같은데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이 잘하면 같이 기뻐해 주네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제임스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우리 반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내 성적 내 등수가 아니라 우리 반 평균 우리 반 순위를 더 신경 쓰더라고요. 개인보다 집단을 생각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암기나 경쟁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궁금해졌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 경험을 통해 뭔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톰슨 선생, 지금 큰일 났네요. 언론에서 우리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즐겁게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어요.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저희 수학여행을 다루고 있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명문고 학생들, 한국 정부의 세뇌쇼에 참여 반미 교육의 실체,
한국행 수학여행의 진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전에 준비된 쇼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부모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캐서린 워커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세뇌당하고 있어요. 매일 보내오는 사진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집단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즉시 귀국을 요구했습니다.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뇌당했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각자 기사를 읽어보더니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마이클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뭘 봤는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데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걸 왜 거짓이라고 하시죠? 학생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갑자기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에밀리입니다. 실시간으로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에밀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제임스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저희는 세뇌당한 게 아니라 진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국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호텔 밖으로 나가서 실시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 거리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도 서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죠?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어요. 여기 지하철역이에요. 깨끗하고 안전해요. 노숙자도 없고 낙서도 없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가격표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사라가 설명했어요. 물가도 합리적이에요. 이건 조작된 게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가 직접 사서 먹어봤거든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에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진실한 모습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부모님, 그리고 모든 어른들께 말씀드려요. 우린 세뇌된 게 아니라 진실을 본 겁니다.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발 우리를 믿어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비록 어른들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맞는 거죠? 우리가 본 게 진짜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진실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른들에게 전달될까요? 언론과 학부모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 저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교육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고 네모난 테이블 앞에 12명의 심의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무거웠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차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톰슨 선생님, 이번 한국 수학여행으로 인해 학부모 18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 목구멍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교육적 목적이었어요. 한 위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제기하는 세뇌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들어오더니 뒤이어 다른 17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에밀리가 위원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이번 한국 수학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톰슨 선생님을 위해 증언하고 싶어서 왔어요. 위원장이 당황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허가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제임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직접 경험한 학생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위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마이클이 노트북을 꺼내더니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깔끔하게 정리된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는지 놀라웠어요. 사라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학교 안전지수 비교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총기 사건, 폭력 사건, 약물 사건 모든 면에서 한국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에밀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건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조작이나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화면에 한국 고등학교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장면, 함께 청소하는 장면들이었어요. 제임스가 세 번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만족도와 사회 신뢰도 지수입니다. 모든 지표가 미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것이 세뇌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잘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의 결과일까요? 마이클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18명이 귀국 후 작성한 소감문의 공통 키워드 분석이었어요. 안전, 질서, 배려, 공동체라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긍정적 경험을 세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본 건 미래의 교육이었습니다. 사라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 밤에 혼자 외출하는 걸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이게 세뇌인가요? 아니면 진짜 안전한 사회인가요? 제임스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조작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총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돕는 문화. 이런 걸 직접 경험한 게 잘못된 일인가요? 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운 시선이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이번 여행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18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잠깐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이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에밀리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학생들이 양국을 오가며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면요. 정식 교환학생 제도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준 선물을 우리도 나누고 싶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도록요. 그 순간 저는 교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징계는 취소되고 대신 정식 한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어요.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진심 어린 증언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2기 한미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새로운 24명의 학생들과 함께였습니다. 첫 번째 여행 이후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제도화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 교복을 입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새로운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한국 고등학교에 전학을 온 거였어요.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미국의 명문고를 자퇴하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것이었죠.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진짜 우리 반이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 동안 에밀리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한국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특히 함께라는 가치를 체득하면서 예전의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에밀리의 새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저희 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학생이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예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매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이번 여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마이클은 더욱 특별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우리 반 문화에 감명받아 미국 학교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우며 성적을 올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문화적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협력과 공동체 의식 부분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학생들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창의성과 개성 표현 부분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세뇌라고 비난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성공적인 교육 외교라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변화상을 다룬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캐서린 워커는 이제 프로그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열린 환영회에서 에밀리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무지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 나라의 교육을 모두 경험한 진짜 글로벌 학생이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개성,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배려. 이 둘이 합쳐질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새로운 학생들도 에밀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정말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나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한 번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18명의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에밀리의 선택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수학여행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어요. 명문대 입학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에밀리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편지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짜 세계 시민이 되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부할 계획이에요. 마지막 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여행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교육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한 학생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였습니다.